오늘부터 여야가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합동 출정식을 열었고 통합당은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사직생의 결기를 다졌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가격리자가 늘면서 총선이 치러지는 2주 후엔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관위는 사실상 자가격리자의 투표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6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8명이 본국으로 송환 조치됐습니다. 격리 조치를 거부한 데 따른 겁니다. 미국 코네티컷에서 생후 6주 된 신생아가 코로나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IMF가 코로나19 사태는 전쟁 같은 위기라며 각국 정부가 적극적 전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세계 경제의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0.9% 줄 수 있다며 역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일주일 만에 법 개정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고의성 범죄와 순소과실에 해당하는 스쿨존 교통사고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청원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도 많고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이제 무엇으로 여야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이번 총선은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를 책임질 새로운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선거운동 첫날 여야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합동 출정식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 5번이 그려진 피켓이 차례로 투표함으로 들어갑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두 당의 합동 출정식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입원한 지 엿새 만의 공개 일정입니다.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이 함께해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자정을 넘기자마자 지역군의 한 마트에서 이른바 과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신정욱 알바노조 위원장과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용 여건이 취약하고 처우가 박약한 그런 사람들이 고통의 분담에 먼저 나서고 계신다는 것. 작년 11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맹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진을에서 고민정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고민을 광진을이 대신해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5.18 민주묘지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열린민주당은 오후에는 목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정권과의 투쟁 그리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장소 선정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첫 유세 일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맞아 이순신 동상 앞에 모여든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 지도부들은 저마다 태블릿 PC를 손에 들고 바꿔야 산다를 강조했습니다. 이곳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준엄한 다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 새벽 첫 차를 타고 유권자들을 만난 황 대표는 오후에는 종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의 위선의 진면목을 보셨죠? 이런 정권 그 밑에서 우리가 그냥 살 수 있습니까?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자정을 넘긴 시각 동대문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어요? 한 달을 내달부터 쉴 거거든요. 어려우시니까. 김 위원장은 오늘도 경기 남부 오산부터
북부 의정부까지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선대위를 이끈 닷새 동안 19곳을 돌았습니다. 비례정당이라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를 사용한 공개 유세가 불가능한 미래한국당은 첫 일정으로 광화문 출근 인사를 택했습니다. 번호는 2번, 4번인데 전부 둘째 칸. 똑같죠. 예, 하나는 역사. 그래서 미래 열차 두 번째 칸을 뭉쳐야 산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체제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은 서로가 원조 친박이라고 주장하며 좌파 정권 종식을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국토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기호를 달고 35km를 뛰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호 3번인 민생당은 오늘 새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오로지 민생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오직 민생정당 제3당 우리 민생당을 찍어 주십시오. 이후 근거지인 광주를 찾아 5.18 국립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기호 6번인 정의당은 노동자와의 만남으로 선거운동의 문을 열었습니다.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정에 맞춰 경기 고양의 지축 차량 기지를 방문해 심야 노동자를 격려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노동자 서민 대변하면서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 400km 국토 종주 이틀째를 맞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당 투표 기호 10번 번호표를 가슴과 등에 붙이고 35km를 달렸습니다. 거대 양당을 살찐 돼지에 비유하면서 양당 체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살찐 돼지한테 밥을 더 주시면 안 됩니다. 꼭 10번 찍어주십시오. 기호 7번인 우리공화당과 11번인 친박신당은 좌파 정권 종식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보수의 가치를 실현시켜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여러분의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군소 정당들은 비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TV토론에 승부수를 던질 계획입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어제 저희가 민주당과 통합당이 자체 분석한 전체 판세를 전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지역별로 좀 더 세밀하게 판세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흔히 PK라고 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40석이 걸린 이 지역에서 여야 모두 60%가 넘는 25곳 정도를 경합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합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은 27석, 민주당은 8석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재보궐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10석, 한국당과 통합당이 합쳐 26석이 된 상황입니다. 줄곧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PK 지역에서 민주당은 최소 5석을 추가해 15석 이상을 얻는다는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전체로 PK에서는 15석을 목표로 했는데 조금 더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자체 분석 결과 기존 의석에서 3곳 이상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때보다 좀 더 많은 의석수를 저희들은 획득할 것으로.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이 우세 지역으로 분류한 곳은 각각 3곳과 14곳인 반면 25곳 안팎을 양측 모두 경합지로 분류했습니다. 전체 의석의 60% 이상이 혼전 지역인 셈입니다. 지난주 부산일보가 PK 지역 14곳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곳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무당층이 27%였습니다. 어디에 표를 줄지 방황하는 유권자가 아직 4분의 1 이상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선거에서는 이 숨은 표심이 어떻게 선거 결과로 나타났는지 서주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없어. 국회의원들이 나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내일서부터 이제 선거운동 한다니까 그걸 결과를 봐야겠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는 무당층은 27%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야 생각이 엇갈립니다. 4%에서 8% 정도로 우리 쪽은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 그 크기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2주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은 37%, 민주당 21%였습니다. 실제 득표율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33.5%로 다소 줄었고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론조사보다 높았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재작년 지방선거 땐 여당인 민주당이 여론조사보다 득표율이 준 반면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2배 넘게 득표했습니다. 여론조사 땐 숨어있던 표가 야당 쪽으로 간 셈입니다. 이게 침해를 덜 받는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원인의 상당 부분은 사실 여당이 있거든요. 왜? 여당은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다만 무당층이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질 경우 이 같은 숨은 표의 야당 편중 현상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그런데 유세에 나선 후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마스크 끼고 얼굴 알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함부로 악수를 할 수도 없죠. 정치 신인의 경우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후보자 모습을 본뜬 대형 풍선 인형이 거리 한복판에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산해진 대구 거리에 대형 인형으로 분위기를 띄워보겠다는 겁니다. AI 선거운동원도 선거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후보를 대신해 유권자 목소리를 듣고 궁금증까지 해결해줍니다. 통합당 송한섭 후보는 기호가 적힌 선거복 대신 방역복을 입었습니다. 의사 출신이란 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코로나 의료 봉사에 나선 겁니다. 통합당 오신환 후보는 거침없이 망가지는 B급 감성 영상으로 젊은 층 표심을 노렸습니다. 대로 한복판에 말을 타고 등장한 사람은 무소속 이행숙 후보입니다. 잔다르크 복장까지 갖춰 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뽐냈습니다. 민중당 편재승 후보는 정치판을 갈아엎어보겠다며 포크레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유세가 불가능해지면서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오래 기억에 남기고 싶은 후보들의 아이디어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번 선거의 큰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재외동포 8만여 명의 투표길이 막힌 데다 외국에서 돌아오는 유권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투표장을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해법이 마땅치가 않죠.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와 14,300여 개 투표소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합니다. 유권자는 투표를 위해 신분증과 함께 마스크도 준비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체온을 재고 이렇게 손 소독을 한 뒤에 비닐 장갑을 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는 지난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은 거소투표나 생활진료센터에 별도로 마련될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에 들어오는 귀국자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투표가 어렵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투표하라고 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재외공간 업무 중단으로 재외선거인 8만여 명의 투표길이 막힌 데다 최대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자가격리자까지 참정권 제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가 9,976명으로 내일이면 10,000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확진자의 국내 집단 감염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부여의 한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 등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열흘 전 집단 예배를 강행한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고 전체 신도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규암 성결교회입니다. 굳게 닫힌 출입문에는 시설 폐쇄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신도 44살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달 22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고 당시 교인 190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A씨는 예배 전날부터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었지만 이날 교회에 갔습니다. A씨의 남편은 물론 교회 부목사와 다른 신도 등이 잇따라 감염되며 오늘까지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 측에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얘들이 뭐 지들 맘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측은 오늘 부여군에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장 예배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켰다고 해명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부여군은 교회 전체 신도 350여 명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예방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교회를 경찰에 고발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교민 205명을 태운 2차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어제 1차로 귀국한 교민 중엔 11명이 코로나 증상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걸어 나옵니다. 설치된 노란 선을 따라 공항청사 밖으로 향합니다. 여기 위험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나 저희들 가급적이면 흡자야지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탈리아에서 2차 임시 항공편을 타고 귀국한 교민들은 모두 205명입니다. 이번 항공편은 1차 출발 당시 발열 체크에서 37.5도를 넘어 타지 못했던 교민 1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역 결과 20명은 증상이 있어 공항에 격리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민들은 11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충남 천안에 있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1차로 귀국한 교민 309명 가운데는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증상자로 확인된 11명이 인천공항 내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안타깝게도 이 중 한 분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평창의 한 호텔에 격리된 나머지 무증상 교민 298명은 오늘부터 전수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닷새 동안 2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한 명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14일간 그대로 격리됩니다. 담배를 사려고 호텔방을 무단 이탈한 교민도 나왔습니다. 시설 운영당국은 호텔 지하 편의점을 일시 폐쇄하고 해당 교민과 접촉한 직원을 격리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2주간의 강제 격리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이 입국 거부를 당해서 돌아갔고 법무부는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들에 대한 강제 추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8명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일본, 중국 등 6개국 외국인들로 인천과 김포공항 검역 과정에서 격리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치 않다고 통보받았다며 이들을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외국인을 상대로 강제 조치에 돌입한 겁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국내 체류 외국인 5명도 추방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23일 자가격리 도중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 경기도 수원의 30대 영국인 A씨와 서울 용산구로부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폴란드인 2명 등이 대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처를 하겠다는 거고요.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격리 위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어제는 만우절이었죠. 요즘 같은 시절에 장난삼아 만우절 거짓말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수 김재중 씨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국민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분명히 부적절한 행동인 건 틀림없는 거죠? 예. 법적인 처벌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질병관리본부는요, 이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역학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 김재중 씨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거짓말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김재중 씨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당을 갔다거나 하면 그 식당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재중 씨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확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지 어떤 특정 식당이 확진자가 방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중 씨의 거짓말 때문에 경찰이나 정부의 역학조사 인원이 움직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예. 하지만 김재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공권력을 낭비시킨 게 아니어서 이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K-팝 스타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이 비판은 받아야겠습니다. 예, 뭐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면 이 정도 비판을 받았다면 그것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 어쨌든 이번 사태 와중에 거짓말했다가 처벌 앞두고 있는 경우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요, 이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이 가짜 확진자 행세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던 유튜버와 그리고 인터넷에 어느 병원에 확진자가 갔다 뭐 이런 허위 정보를 올려서 병원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불구속 기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1339에 거짓 신고를 해서 이 보건소 직원을 헛걸음하게 만든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뭐 분명히 앞서 본 김재중 씨 경우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외국에는 이렇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근 해외에서도요, 이 코로나19 관련 이 거짓말,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연기를 하면서 장난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자, 대부분 관련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그리고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예, 뭐 본인들은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고 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난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이번에는 프랑스가 심상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 집회를 매개로 2,500명이 감염된 건데 아프리카까지 전파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한국의 신천지와 유사하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 유혜림 기자 리포트 보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2월 프랑스 밀루즈의 한 교회 기도회 장면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신도들이 붙어 앉아 찬송가를 부릅니다. 5일간 수천 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다녀가면서 2,500명이 감염됐고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선 기도회에 참석한 간호사를 통해 250명이 감염됐습니다. 코르시카 섬에서도 주민 3명이 기도회에 다녀온 뒤 263명이 감염되고 21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유명 목사도 기도회에 참석한 뒤 자국의 첫 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외신은 한국도 한 대형 교회가 5천 건 이상의 감염을 유발했다며 코로나19의 감염 속도와 공격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도회 당시 12명이었던 프랑스 내 확진자는 현재 5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는 행사 당시 어떠한 공식 지침도 없었다며 같은 기간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에 머물고 스페인도 추가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로 확산세가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에선 생후 6주 된, 그러니까 태어난 지 50일도 안 된 신생아가 코로나 감염으로 숨지는 등 충격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생후 6주 된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졌습니다. But we have a tragic milestone in Connecticut. Probably the youngest person ever to die of COVID. 미국 전역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 감염자가 20만 명을 넘어서자 당국은 관련 지침 위반자를 엄정 단속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은 대규모 집회 금지령을 어긴 교회 목사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We're here today because of violations of the governor's emergency order. 플로리다주 템파 당국은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한 목사를 체포했습니다. 비상명령을 어긴 혐의로 결혼식이 강제 해산되고 혼주가 기소되는 일까지 벌어지자 종이로 만든 하객이나 온라인 스트리밍 결혼식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험난한 미래에 대비하라면서도 국가 봉쇄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Closing up every single flight on every single airline, that's a very rough decision. But we are thinking about hotspots.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과 마이애미 등 집중 발병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2달간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썼고 이 무증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던 세계보건기구도 입장을 바꿔서 마스크 착용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마스크 생산에 투입된 독일 패션 학교의 학생.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마스크 공장을 시찰하며 생산을 독려합니다. 오스트리아 시민들은 치과용 마스크라도 나눠 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군수품은 마스크죠. 이런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강요 회의를 주재한 아베 일본 총리. 가구당 면 마스크 2장 배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각국 정부의 일상이 된 이 마스크 회의가 아베 총리 마스크 썼다라는 주요 뉴스로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며 2달간 벗어둔 마스크를 다시 쓴 것이죠. 일본 코로나 확진자가 2,400명에 육박하고 마침 올림픽도 연기된 시점입니다. 전 세계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중국 1억 2천만 장, 미국 500만 장, 한국과 일본이 1,300에서 1,400만 장 등 총 1억 7,700만 장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 인구 78억 명에 턱없이 부족하지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마스크라는 슬로건이 재등장할 판인 미국. 일반인은 N95 마스크가 필요 없으니 의료진에 양보해달라는 대국민 호소가 나옵니다. And if you take one of those N95 masks, you may be taking it out of the hands of a healthcare worker who desperately needs it to care for patient. 마스크 품귀 현상에 각종 아이디어도 등장합니다. 흰 천을 잘라 이미 마스크를 쓴 마네킹 얼굴에 더 씌웁니다. 히잡을 연상시키네요. It's not a mask. It's an additional layer of protection to potentially extend the life of mask. 이가 없으면 잇몸이란 속담처럼 트럼프도 아이디어를 냈으니. You can use a scarf. A scarf is everybody. A lot of people have scarves, and you can use a scarf. Scarf would be very good. 한국 정부도 마스크 문제에 여유를 보이다. 공기가 근데 이런 데 아니면은 이렇게 밖에나 이런 데는 마스크 안 껴도 돼요. 마스크 대란에 온 나라가 들썩이자 보름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죠. 마스크는 이제 생필품을 넘어 생명줄이라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그동안 무증상자의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마스크 공급의 우선순위를 의료진에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지 않아 최악의 시나리오인 팬데믹이 현실화됐다고 최근 분석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끝까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19 위기를 전쟁에 비유하면서 적극적인 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세계 GDP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은행도 WHO도 모두 최악의 상황을 전망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90만 명을 넘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전쟁에 비유하면서 정부가 가계, 기업, 금융 부문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직자에게 현금을,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예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From today, businesses will start benefiting from £22 billion in the form of business rates relief and grants of up to £25,000. 유엔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0.9%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경제 활동이 오랜 기간 제한될 경우 생산량 감소폭이 더 늘 수 있다며 각국 정부에 과감한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세계은행도 최악의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0.1%로 떨어지고 아시아가 20년 만에 최악의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WHO 측은 며칠 내 확진자가 100만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건 이미 구문이 되어버린 게 현실이죠. 이 협력 업체들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6개 업체에서 1000여 명이 권고사직으로 일터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지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항공사별 여객기로 가득 찬 공항 주기장. 비행기 전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장기 주차장은 허벌판이 됐습니다. 쉴 새 없이 기내식을 만들던 주방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200여 명이 일하던 작업대엔 20명만 남았고 창공에서 기내식을 날라야 할 카트는 5,000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안 쓰게 된 식기 등을 보관하는 물품 창고가 돼버렸습니다. 하루 평균 7만 개 넘던 대한항공 기내식센터 생산량은 현재 3,700개로 줄었습니다. 6개 협력업체 1,800명에 달하던 직원 가운데 벌써 1000여 명이 권고사직으로 일터를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셔서 이 사태가 빨리 극복이 돼서 그분들하고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역시 생산량이 95% 급감하며 비슷한 상황입니다. 항공사들의 구조조정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전 직원 6개월 유급 휴직을 결정했고 이스타항공은 무려 45%나 되는 인력 감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협회는 상반기 국내 항공사 매출 손실이 6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부동산 고강도 규제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 호가가 수억 원씩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급등한 공시 가격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101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14억 원 선으로 1년 전보다 3억 원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 가격은 연초 대비 2억 원이나 급락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공시가격 집단 이의 신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우리 여기 사시는 노인들이 힘들지요. 서울 반포 한 아파트의 85제곱미터형 공시가격은 25억 7,400만 원. 최근 급매물 시세 대비 92% 선입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84제곱미터형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80%가 됐습니다. 이렇듯 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밝힌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70%를 크게 웃도는 곳이 늘면서 집단 이의 신청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흘 만에 13,000명이 동의했습니다. 결국은 세금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그 세금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봐야지 공시가격 자체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라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올해 변동된 시세는 내년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서울의 벚꽃 명소인 여의도와 석촌호수가 전면 통제되고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은 이번 주말 폐쇄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벚꽃이 활짝 핀 서울 여의도 윤중로. 입구가 차단벽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이곳에서부터 국회 뒤편으로 1.6km 구간이 전면 통제되면서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출입도 차단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매년 와서 여기 구경을 하는데 못 봐서 아쉽지만 그래도 내년에 통제가 되지 않은 여의도 맞은편 벚꽃길에는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근처 한강공원에도 사람이 몰려 주차장이 꽉 찰 정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벚꽃이 절정기인 이번 주말과 다음 주 토요일에 나들이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성모병원 앞을 제외한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4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벚꽃 명소인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도 지난달 28일 폐쇄됐습니다. 대신 송파구청은 벚꽃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면서 나들이객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민들 간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한강공원 내 텐트와 그늘막 설치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조주빈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한 3명 가운데 2명이 검거됐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유포한 140명도 경찰에 붙잡혔는데 대부분이 10대와 20대였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구속된 조주빈은 조사 과정에서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닉네임 붓다, 이기야, 사마귀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이 검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붓다는 조주빈의 이른바 오른팔로 피해자 미행과 출금 등을 담당했고 최근 붙잡힌 이기야는 박사방 운영을 도운 유료 회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성착취물 유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자 140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대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25명이나 됐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103명으로 신원이 확인된 52명 중 절반이 10대였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여성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변경, 불법 촬영물 삭제를 돕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주빈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연예인을 포함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일부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엄히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일주일 만에 법 개정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9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글의 요지는 음주운전과 같은 고의성 범죄와 규정 속도를 지켰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도를 줄인 채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자동차. 옆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인 차 사이로 학생이 탄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일 틈도 없이 자전거와 부딪힙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증명하면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민사도 A 튀어나왔고 왜 예상을 못했어. 더 조심했어야지. 라는 식의 법률 적용이 가능해져. 처벌의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아동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살인에 준해 처벌하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처벌 수위가 같습니다.
과실로 일어난 범죄를 고의성이 있는 범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10% 잘못하고 어린이가 90% 잘못했을 때도 윤창호법하고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그건 너무나 심하죠.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나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 개정 청원엔 일주일 만에 3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이번 순서는 저희가 선정한 4.15 총선 격전지 판세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기 의정부 가보로 가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제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던 곳이죠. 먼저 저희 자체 여론조사 결과 보시고 현장 분위기도 확인하시겠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경기 의정부갑은 소방관 출신으로 안전 이슈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와 시의원 출신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누구에 투표하실 것인지 질문에 응답자 중 41.8%가 오영환 후보에 28.4%는 강세창 후보에 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석균 후보는 9.0%였습니다. 오 후보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강 후보를 앞섰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영환 후보 42.8%, 강세창 후보 22.9%, 문석균 후보 8.7%였습니다.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9.2%,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0.8%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 지역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0여 년 만에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세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하는데 김보건 기자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곳 경기 의정부 갑은 지난 14대 총선부터 문희상 국회의장이 육선을 한 지역입니다. 그 바람에 이번 공천 때는 지역구 세습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 의장과 함께 지난 20년간 의정부를 양분했던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까지 비례대표 출마로 돌아서면서 이번 총선에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잘생겨졌던 분이 처음 봤어.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후보는 소방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안전지킴이를 자처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젊은 소방관 출신의 제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냥 감사합니다. 다 망했어요 지금. 재선 시의원 출신인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는 자신이 지역 토박이임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의정부 사람입니다. 저 당선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의정부 문제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해야지 뭐. 그래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뭐.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문석균 후보는 4대에 걸쳐 100년을 의정부에서 살았다며 오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서운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하고 섭하지만 제가 또 다시 더 잘해야지 된다고. 새 후보가 어떻게 문 의장 공백을 메울 것인지 그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까지도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례대표가 그렇죠. 정치부 홍혜영 기자와 함께 관련된 정치권 움직임을 다시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문 인사들이 많이 모인 열린민주당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자,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거리를 둔 듯한 분위기였는데 네. 이낙연 선대위원장 입에서 오늘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두 당은 비례 의석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긴 합니다. 예. 열린민주당이 조국 수호 세력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치느냐 마느냐는 논란에 민주당은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열린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예.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현재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고, 선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단계에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 선거 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완전히 그동안은 문을 닫아둔 듯한 분위기였는데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합당을 할지 말지 상상조차 안 된다는 건데요. 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갖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예. 못한다면 이 뿌리가 같은 열린민주당과 합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는 게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4+1 협의체를 통해서 쟁점 법안을 처리했던 걸 떠올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뭐 충분한 여권의 의석을 확보하면 좀 더 거리가 둘 수도 있겠지만 좀 사정이 급해지면 합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 유권자들이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이 두 네. 정당은 어떤 관계입니까, 도무지? 그 여권 지지층을 서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그렇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적으로 볼 때는요, 강성 지지층은 열린민주당으로 결집을 하고 그 민주당과 시민당은 중도 표심을 끌어당기는 전략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 위험은 분산하고 표를 확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 야당에서 연일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니냐고 공격을 하는 것도 범여권의 이런 흐름을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권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 때문에 조국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파일을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자, 그럼 야당 얘기 좀 해보죠.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오늘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는데 점퍼를 뒤집어 입었다 그래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오늘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예. 0시에 함께 서울 동대문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있었던 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만 통합당의 분홍색 당 점퍼를 뒤집어서 입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후보자나 선거 사무원이 아니면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나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 법적으로 다른 정당인데 원유철 대표가 통합당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점퍼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까지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별별 해프닝이 다 일어나는군요.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그러니까 대구 수성갑이죠. 그리고 그 옆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오늘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배경입니까? 네, 그만큼 김부겸 후보와 홍준표 후보 둘 다 좀 마음이 급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이 총선을 넘어서 지역주의 정치,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당초 이 3자 대결 구도에서 무소속 이진훈 후보가 중도 하차하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옆에 수성을 출마한 홍준표 후보 역시 박빙의 구도인데 대선 출마 선언으로 관심을 끌기 위한 제스처라는 게 이 지역 정가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나서면서 나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시켜주면 곧 그만두고 대선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적절한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현대차와 밀실 협상을 벌였다면서 사업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합니다.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먼저 파기했다면서 사업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현대차와 밀실 협상을 벌였다면서 지난해 1월 체결한 투자협약서 내용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현대차에 의지하는 광주시의 무능과 전략 부재 탓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차의 전략에 말려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부터 노동이사제 도입과 현대차 추천이사 경질 등 5개 사항을 요구해왔습니다. 광주시는 투자협약서를 공개하겠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노동계가 협약 파기 이유로 제시한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은 합의 내용에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공장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은 8%를 넘어섰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Green plastic watering can for a fake Chinese rubber plant. 영국의 록밴드 라디오헤드가 음울하게 노래하는 가짜 플라스틱 나무라는 노래입니다. 플라스틱 트리와 흙, 물 뿌리개, 그리고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도 다 가짜라고 넋두리합니다. 노래처럼 우리는 가짜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인이 선거 유세장에 갔습니다. 피켓에 풍선에 그려진 유령들의 모습 부적처럼 들고 흔들며 신명이 나서 굿풀이도 한다. 떠드는 자의 말의 성찬이 듣는 자보다 더 무책임하다. 마치 하느님 같은 선심을 듣고 나니 시인은 점심에 제 돈으로 소주 한 잔 사 먹은 게 억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묻습니다. 인생은 유령들의 잔치인가?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편법과 반칙이 뒤죽박죽 엉키는 초유의 이번 선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35개 정당이 몰려서 길이만 50cm에 이릅니다. 비례용 위성정당과 공동선거운동을 하면 법 위반일 수 있다는 선관위의 경고도 소용없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선거대책위와 공동 출정식을 가졌고 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공동 선언식을 했습니다. 이제 유세도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선거제도는 왜 바꿨습니까? 그런가 하면 더불어시민당은 선관위에 낸 공약이 논란을 빚자 민주당 공약을 베꼈다가 또 철회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 성씨부터 다르다며 정치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며 개인의 가정사까지 덜먹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교훈집 탈무드에 머리 둘 달린 사람이 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법이 있습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다른 쪽 머리가 뜨거워지면 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둘이랍니다. 그렇다고 이 정치판에 뜨거운 물을 부어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원칙도 염치도 없는 이 모든 선거판의 출발점은 바로 선거법 개혁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어둠과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릴 정책 대결과 정권의 중간 평가는 실종된 채 어떻게든 표들 국리에 난무하는 선거에서 눈 부릅뜨고 바로 볼 사람은 유권자뿐일 겁니다. 4월 2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였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화창했는데요. 내일은 미세먼지가 약간 유입되겠습니다. 오전과 밤 시간대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습니다. 외출이나 환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내일도 서울이 5도에서 시작해 한낮에 16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건 건조한 날씨 때문이기도 한데요.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특보는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화재 확률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2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